네, 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습니까? 네, 연휴 기간 좀 길어가지고 좋았죠. 공부 많이 하시고. 네.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황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채점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합격권에 가신 것 같아요. 쓰는 내용은 보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 정도 쓰시면은 거의 다 60점 이상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좀 약간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험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관련 없는 것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관련 없는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좀 마이너스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주어진 시간에 다 못 쓰신 것 같아요, 대부분. 결국은 1교시는 결국 시간과 싸움이거든요. 1교시는 13개 중에서 10개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100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1문제당 사실은 한 9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9분 정도. 9분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어진 시간에 이거 못 쓰면은 대부분 9문제 정도 쓰셔요. 9문제. 좀 못 쓰시는 분, 8문제 쓰시는 분 있고요. 8문제 쓰면 이거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요. 9문제 쓰면은 모든 문제를 7점 이상 맞아야 돼, 7점 이상. 문제당 7점 맞아야 63점이죠, 그죠? 63점 맞으면은 좀 어려워요, 1교시 문제는. 1교시 문제는 65 이상 최소, 못 맞아도 한 70점 맞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65점 못 맞으면 떨어져요, 1교시는. 왜 그러냐면 2교시 문제는 사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6개 중에서 4개고, 문제당 25분이죠. 그죠?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예를 들어 24분이라고 따지면은, 요거 한 페이지 쓴다면은, 이거는 한 3페이지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2페이지 쓰면 여기가 6페이지 쓰셔야 되는데, 6페이지 안 쓰잖아요. 그죠? 많이 써야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써요. 그리고 요 1교시 문제를 2페이지씩 쓰시면은 부족해요, 시간이. 2페이지씩 잘 쓰시면은 이제 9개 써가지고 7점 맞아가 63점 맞아요. 이 합격 가능성이 좀 희미해져요. 그래서 7점씩 맞대, 하여튼 10개를 다 써가지고 70점 맞으면 좋고, 그죠? 5개 정도는 한 6.5점 정도 맞아가지고 최소 65점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또 실제 시험에 가면은 긴장돼가지고 이게 지금 팔이 좀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항상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 1페이지를 줄을 세보니까 22줄이더라고요. 22줄. 그죠? 22줄인데, 그죠? 보통, 문제는 안 쓸 필요 없고, 그냥 답 쓰시면 한 줄 들어가고, 그죠? 1 개요하면은 한 줄 들어가고, 그죠? 3 하면은, 매진말 하면은 또 한 줄 들어가고, 2줄 떼야 되고, 그죠? 문제 사이에 2줄 떼거든요. 그러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5. 여기에 꼭지를 만약에 2개 할 수도 있고, 이게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죠. 2개 정도가 보통 많이 들어가요. 1교시 문제. 하나 있을 경우도 있고, 하나. 그러면은 이제 6줄, 그죠? 6줄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그럼 한 페이지에 쓸 수 있는 게 16줄밖에 없어요, 16줄. 그죠? 16줄.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본문에서 꼭지를 보통 한 3개 정도 써야 되거든요. 서브로.
또 꼭지 키워드 쓰다 보면은 또 여기서 13줄밖에 없어요. 쓸 내용이. 그죠? 한 페이지에 작성하시려면 13줄을 아주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쓰셔야 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불필요한 내용으로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2줄씩 쓰셔가지고 2페이지를 만들거나 한 1.5페이지 만들어도 불필요한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문제하고 관련성이 긴밀한 것만.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의도한 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문제를 보시고 반드시 1분 정도는 뭐라 하셨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어떻게 이 구도를 잡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꼭지 어떻게 잡고, 두 번째 꼭지 어떻게 잡고, 3번째 꼭지 잡고, 서브 파라그래프 뭐 쓰고, 요거를 생각을 하시는 시간은 한 1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요거를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대략 왁구를 잡아야 돼, 왁구를. 잡으시고, 1분 동안 이거 하시고, 나머지 이제 9분 동안 쓰셔야 되거든요. 그럼 13줄은 9분 동안 쓰기에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1.5페이지 해가지고, 플러스 12줄, 11줄이죠. 그죠? 그러면은 24줄이 되죠. 24줄 되면은 시간 부족해요. 아주 빠르지 않은, 그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고 반드시 프레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프레임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사이를 자꾸 불필요하게 줄을 띄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렇고, 꼭지를 좀 이렇게 채점관이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한 분도 있고, 또 내용은 긴데 불필요한 것들 많고, 그죠?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그죠? 교재에 있는 거를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불필요한 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교시 문제는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그 키워드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이거를 답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네? 요거에 대해서 뭐 쭉 쓰셨어요. AON이 뭐고, PON이 뭐고, 그 다음에 방식이 뭐가 있고 쭉 그냥 교재에 있는 거 쓰셨는데, 그렇게 되면 6점 받기가 어려워요. 이건 좀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FTTH를 사실 1교시 문제로 쓰기가 쉽지는 않은데, 1교시 문제로 제가 한번 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계획에 보면은 FTTH 뭐라는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정의나 저거의 어떤 그 목적이나, 그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한 두세 줄 정도 들어가야 돼요. 한 세 꼭지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성 방식이라든가, 구성 기술에 따른 그 차이, 장단점 같은 것도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실 적에 좀, 여러 가지 단순한 이 기술만 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 사실은 FTTX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은, X. 요거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홈을 물어봤지만, 홈이 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홈이 뭔지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C도 있을 거고, B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홈을 구성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죠? 가정까지 사용지원검사 제도에서 광캡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거 빌딩까지 가죠. 빌딩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홈이 사실 이 X하고 좀 비교를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 이 드롭 포인트하고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비교 설명을 하셔서, 또 마지막에 이제 3번에 우리의 현실하고, 그 다음에 최근 기술들, 예를 들어서 씹기가라든가, 그죠? 아니면 그 차세대, 그 표준화 현황이라는 기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좀 써주셔야 돼. 야, 한 8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8점 정도.
근데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쓰시면은 아주 그냥 그 잘 주면 6점. 안 그러면 뭐 5.5점 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는 외워서 쓰거나 보고 써도 6점 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거를 현 시점에, 시험 본 시점에 업데이트를 하시고 조금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하셔가지고 8점까지 올리셔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 7점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고 1교시는 70점 맞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이제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볼 적에는 전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표현하는 방식만 조금 맞추시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 좀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교시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딱 뭘 물어봤냐면은 요소 기술을 물어봤잖아요. 요소 기술. 하나하고 발전 방향, 그죠? 근데 요소 기술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뭘 쓰셨냐면은 그냥 1세대, 2세대, 3세대 막 그냥 나열해서 쓰셨어요. 이거 그 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ROADM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그죠? 중요한 기술들이 뭐냐 이거죠. 물론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3세대 기술이 현재 기술이겠죠. 핵심적인 기술, 그죠? 이 핵심적인 기술들을 여기다가 한 3가지 정도는 써주시고, 요 발전 방향에서는 현 현황을 쓰셔야 돼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든가 기업체에서 배우는 것처럼 미래 그런 것보다도 현황일 적에는 뭐냐면 표준이 된 거. 표준화가 완료된 거죠, 완료. 표준화가 완료된 게 현황이에요. 그리고 발전 방향은 뭐냐?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여러 후보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후보 기술들이 이제 어떤 그 시장에 맞게끔 채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용어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 쭉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뭐, ROADM하고 뭐 F? 뭐 해가지고 이거 비교하시고 했더라고요. 이건 다 시간 낭비고 점수를 얻을 수 없는 불필요한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1분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쓸지. 그럼 이 2가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페이지 분량도 그 개요하고 뭐 매진말 정도가 합해가지고 한 0.5페이지 정도. 요거 한 페이지, 요거 한 페이지, 2.5페이지 하면 완벽하거든요. 근데 요거에다가 뭐 이거 ROADM 이거 하면서 이거 해서 뭐 1페이지, 2페이지 쓰셨어요. 전혀 득점을 못 해요. 이거 얘기는 이제 암기한 거 그냥 쓴 거고 요소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사실은 알고 있는데 표현을 잘못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발전 방향을 쓰라 했는데 대부분 0.5페이지 이하로 쓰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10점, 10점, 5점이라고 보면은 10점에서 5페이지 쓰면 5점 받기 어려워요. 그죠? 여기서 5점. 그럼 여기서 많이 받아야 5점. 여기서 개요 이렇게 해서 받아서 잘 쓰면은 3점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5점, 5점, 13점. 그죠? 13점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15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뭐 내용상 좋기 때문에 점수를 대부분 15점 이상 드렸는데 실제 시험관이 약간 주관적인 게 가림이 되면은 이런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문제들이 이미 노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맞춰 쓰셨어요. 근데 실제는 다를 거라고. 그럼 문제를 꼭 뜯어보셔야 돼.
여러 번 읽고 생각하셔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보셔서 거기에 맞게끔 이 프레임을 딱 짜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내가 기록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요. 그래야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연습을 이걸 어디서 하셔야 되냐? 파이널 펜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쓰지 마시고 이 프레임을 정하는 연습을 하셔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은 보니까 다 합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알고 계세요. 보니까 표현 방식이나 작성 요령이 득점을 못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보안인데, 보안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려워요? 네, 보안이 처음에 할 적에는 어려운데요. 생각 의외로 보안은 빨리 그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안을 할 적에 그 기본부터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은 보안은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부터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왔지만은 보안이 뭐냐 이거부터 그죠? 특히 우리는 그 정보통신 기술사잖아요, 그죠? 정보통신 기술사 관점에서 보안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하시고 지금 현재 보안 기술 관련해서는 그 우리 정보통신 기술사가 유일하게 보안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먼저 관리 기술사 쪽에서도 일부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정보통신 기술사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부족하죠. 전체 비중에 뭐 한두 문제 정도? 그죠? 아니면 한 두세 문제 정도? 그래서 정보 보안 기술사를 만들려다가 포기했죠. 그죠? 포기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기술사들하고 정보통신 기술사 간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인데, 통합은 안 됐지만은 협의가 지금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사에다가 이 보안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보안 업무까지 취급하게 하자 얘기가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이제 반대하는 데가 있죠, 그죠? 정보 관리라든가 이쪽에서는 또 이제 영역 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진행은 못했지만 정보통신 기술사 분들이 이제 시험 채점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계속 이걸 내실 거라고. 왜냐면 이 영역은 정보통신 기술사 영역으로 계속 확보를 하려는 거죠. 그죠? 현재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안 됐지만은 꾸준히 시험을 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있으면은 그 자기 영역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그래서 이 보안 중에서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이니까 통신 쪽이 있고 정보 쪽이 있고 정보 통신이잖아요. 그죠? 정보주에도 뭐랄까 이제 뭐 시스템 쪽이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쪽이 있고 통신은 주로 이제 뭐 네트워크 쪽하고 뭐 시스템 쪽이죠, 그죠? 네트워크에는 뭐 유선, 무선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시스템 쪽에는 뭐 여러 장비들, 그죠? 다양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버 포함해서. 결국은 정보통신 기술사 영역이 보안하고 가장 긴밀해요.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올 거고, 또 인접 영역에 있는 걸 좀 끌어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안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은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 이 보안은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정보통신 쪽, 쉽게 하면 뭐 전자공학이나 통신공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네요. 그죠? 어디서 하냐, 차라리 이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한다. 물리학 하는 사람들, 그죠? 네? 그죠? 물리학 하는 사람들. 아니면 수학 하는 사람들, 그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이나 수학에 대한 기본을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 우리는 이걸 갖다 좀 여기에다가 응용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통신 이론을 처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샤논인가요?
수학자죠, 수학자, 그죠? 수학자잖아요. 그죠? 보안 다 물리학자들하고 수학자들이 하죠, 그죠? 갖다 우리는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 기초 용어 정도와 개념 정도만 좀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쉬워요. 응? 요거에 대한 기초 용어나 개념을 잡으시면은 나머지 정보통신에 응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 좀 신경을 쓰시고, 여기 가서는 우리 앞에서 배운 IP 쪽, 특히 IP하고 관련된 거죠. 옛날에 레거시 시스템들은 뭐 도청하지 않는 이상은 뭐 거의, 아니면 이제 물리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으로 침해하는 방법 거의 없어요. 근데 이는 뭐 IP 때문에 기술적인 침해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IP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요것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보안이 있으면 반대로 이거 공격하는 게 이제 해킹이죠, 해킹. 그죠? 그럼 해킹 기술 조금 공부하시고, 그죠? 보안이니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방어하는 거지, 방어. 그죠? 방어. 여기는 공격. 요것만 조금 잡아주시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틀을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1교시 문제인데 저건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나 암기를 하신다면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저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물리적이다, 기술적이다, 이제 관리적이다. 이게 이제 보안 정보보호 대책이니까 결국은 보안이고, 보안 중에서도 이제 그 방어 쪽이죠, 방어 쪽. 그래서 사실 저것만 쓰시면은 6점 맞기 어려워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공격 기술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공격 기술. 그죠? 보안이라는 것은 이제 공격과 방어가 있는데, 공격 기술. 공격도 조금 언급을 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그 보안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질문은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대책을 중심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정보 보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고, 보안이라는 게 뭐다 하고 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점 할 수 있어요, 1점이라도. 이 대책만 썼다가 하면 6점 맞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공격은 뭐가 있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보안이라는 게 있다. 그죠? 공격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해킹이죠. 그죠? 해킹의 종류 이런 거 쭉 언급하시면서 이런 공격이 있고, 이런 거에 특히 취약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IP망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네트워크는 다 IP망인데, 현재 우리가 쓰는 이 IP망이 취약하다는 거죠. 이런 공격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보안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죠? 예전에는 이거 거의 필요가 없었죠. 그죠? 레가시 시스템, PSTN. 그죠? TDM. 뭐만 있었어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거의 뭐 그냥 그 출입 통제 잘 하고, 그죠? 도둑 안 들어오게끔 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근만 못 하게끔, 그죠? 관리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건 뭐냐면, 이것 얘 때문에 거죠. 얘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얘 때문에. 물론 이제 그전에도 조금은 있었지만은 주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QoS도 마찬가지예요. 얘 때문에 얘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취약하니까 이슈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IP도 취약하니까, 이 공격에 취약하니까 이슈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보안에 필요한 이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뭐, 방화벽이든, 그죠? IPS든, IDS든, 뭐, 여러 가지 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고 쓰시면 될까요? 요것만 쓰셨으면은 5점 맞을 것 같습니다. 5점 적겠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언급을, 그래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문제가 정보보호 대책을 했으니까 대책을 한 70% 정도 쓰시고 요 정보 보호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한 3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쓰시면 30% 부분이 득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그런 생각을 언제 하셔야 되냐? 1분 동안 하셔야 돼. 문제를 받고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그죠?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쓰시는 거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거 다 하시는 거죠. 물리적인 보안이고 뭐 다 하시는 거고. 그죠? 기술적인 보안이고 다 하시는 거고. 그죠? 조금 더 풀었으냐, 뭐 이게 요약했으냐 그 차이죠. 아까 몇 줄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요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죠? 한 페이지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그림이라도 하나 더 그려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서 공격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 방어하는 시스템 좀 그려주시면은 한 8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5페이지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가서 뭐 이런 전자우편 보안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면은 그건 1교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2교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2교시 문제로 오면은 바로 확대해가지고 3페이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 그리셔가지고 1교시로 나왔기 때문에 1교시에 맞게끔 컴팩트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방화벽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IPsek도 하나의 문제, PGP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통신하고 시스템이지만 네트워크도 하고, 그죠? 요것도 하긴 하지만 사실 정보통신에서 많이 안 하죠. 그죠? 그냥 그 암호 프로그램 만든 거 갖다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용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요쪽이 현장에서 실제 많이 관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DRP, BCP 이런 거 좀 각각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PIMS, ISMS 각각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관련 법을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그 관련 법에, 우리 정보통신실사 관련된 부분을 좀 썸머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2교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보안의, 기술에는 뭐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요? 보안의 어떤 기술이 아니고 목적이죠, 그죠, 목적. 목적 5가지가 있죠. 이제 어디, 다,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5가지가 여기 있네요. 여기. 우리 긴밀성, 유효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아까 공격 기술 나중에 하고 일단 방어를 배우는데 보안 그 중에 기술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 그죠? 목적이 뭐냐면 이거 그죠? 이거는 외우세요. 5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 예. 근데 안 외워도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건. 그래서 요 5가지를 외우시고 보안 쪽을 배우실 때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뭐. 그래서 파이어는 이 5가지 중에 뭐 어떤 목적이냐 이거죠. 그죠? IDS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목적이냐 이거죠. 그죠? 어디까지 커버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의외로 이게 이해도 빠르고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것도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공격, 쉽게 하면 해킹에는 뭐가 있는지, 그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T는
이 기출 문제인가요? 한번 시험에 나왔었나요? APT?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나왔나요? 최근에 그 이슈를 보니까, 신문상에 여러 이슈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해킹 당했다 하면은 대부분 APT입니다. 공격 방식 APT예요. 뭔가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농협에 뭐 정보가 뭐 다 노출됐다. 국방부에 뭐 어떤 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런 거 보면 다 공격 방식 이겁니다. 그러니까 APT는 뭐냐면은, 이러는 건 결국 뭐예요? 특정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정 목적.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정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정 목적. 내가 뭘 하겠다. 김기남 학원을 한번 해킹해 보겠다.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김기남 학원에 여기 등록한 수강생인 것처럼, 그죠? 위장을 해서 속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메일을 도용을 하든, 그죠? 전화번호를 도용하든, 뭐 이름을 도용하든, 그죠? 그래서 이제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침투를 하기 위해서 결국 뭐야, 이게 특정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특정 목적이니까 특정한 사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뭐 공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SNS 상에서 아니면 우리 학원 웹사이트 상에서 홈페이지 상에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의 정보를 캐내는 거죠. 그죠? 뭐 신상 털기도 그 중에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계속 취득하는 거죠. 학원에 침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공격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런 데 쓰이는 공격 방법. 뭔가를 특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해킹 기술 중에서도 특히 스펠링 이게 맞나요? 스페어? 피싱, 스펠링 많이 적었네. 스페어가 맞나요? 스페어, 작성. 어디 써 있죠? 여기 있네. 그죠? 스페어. 이 정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침투하게 정보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획득을 해서 이런 공격 방법을 해서 들어간 거죠. 그죠? 낚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일단은 내부로 들어왔잖아요. 내부로 들어왔으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도 좀 확보하고, 멤버가 아니라 관리자 아이디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 안에서 단순 멤버가 아니라, 어드미니스터 권한까지 획득을 해서 최대한 권한을 많이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획득하면은 정보를 이제 접근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거죠. 외부로 유출하거나, 아니면 이걸 파괴하거나, 그죠? 근데 일단은 침투하고 나서 등급을 올리는 거예요, 등급을. 더 많은, 더 좋은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만 딱 이해하시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게 어려운 거 없어요. 공격 형태 1단계, 2단계, 3단계? 저건 바이블이 아니에요. 3단계로 써도 관계없으시고, 5단계로 쓰셔도 관계없는 거고, 그죠? 저기서 이제 익스플로이트라는 얘기를 쓴 것은 특정 목적, 아니면 저 익스플로이트가 좀 약간 사전적인 뜻이 이제 분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국방부를 공격할 건지, 김기남 학원을
서버를 공략할 것인지,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피어 피싱인데,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저기 있죠, 스푸핑. 스푸핑 중에 많이 쓰는 게 이메일 스푸핑이죠, 그죠? 예. 이메일 스푸핑. 스푸핑이 무슨 뜻이에요? 이메일. 이메일인데 여기에 이제 뭘 붙이냐에 따라 틀리죠. 스푸핑이 스푸핑인데 이메일 통해서 스푸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IP를 가지고 하면 또 IP 스푸핑도 있고, 그죠? 여러 종류의 스푸핑이 있는데 이 스푸핑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도용한다든가 뭐 위장한다든가 이런 뜻이 있어요. 요 뜻만 알면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메일을 마치 내부자인 것처럼, 이제 친구인 것처럼 해서 보내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 그죠, 그죠? 마치 김기현 학원 수강생이 아닌데 수강생인 것처럼, 그죠? 이메일을 보내서 정보를 달라고, 아니면 그 로그인 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거죠, 그죠? 대부분 요즘은 다 APT다 이거죠. 불특정 다수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효과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뭐, 얻는 것도 없죠. 뭐, 힘만 들고, 그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얻기 위해서, 뒤에 나오잖아요. 랜섬웨어 같은 거 퍼뜨릴 적에는, 그때는 좀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하십니다. 많이 걸릴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APT가 이런 거라는 걸 아시면은 나머지 좀 세부적인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페어 피싱, 뭐 이메일 스푸핑,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어드밴스드, 지능적이고 고도화됐고 퍼시전 지속적으로 위협을 한다 이거죠. 위협. 그래서 친구인 척, 회원인 척, 뭐 내부자인 척 하면서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뭐 이건 프로세스를 또 이렇게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서 침투, 검색, 수집, 유출 이렇게 써주면 좋죠. 만약에 시험에서 공격 프로세스를 언급할 경우에, 그죠? 공격 프로세스를 언급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쓰라고 안 했는데 굳이 뭐 쓸 적에는 간단하게 한두 줄로 쓰시고, 그럼 이건 참고로 이 APT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뭐 절차 프로세스 앞에서는 뭐 4단계 뭐 이 정도 했지만 이거를 따지면 뭐 10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계는 꼭 4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컨셉트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APT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를 타겟을 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내부자 누구하고 어떤 소셜적인 관계가 있는지 도용하거나 위장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공격 기술로 침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정보를 끄집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이렇다 이거죠. 그죠? 특정 목적이 있는 거죠, 요즘. 그래서 다 APT다. 특징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대응 방법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 좀 더 이 부분을 나중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논하라 하면은 좀 자세히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뭐 APT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걸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고 그죠? IPS는 뭐가 있고 탐지, IDS는 뭐 어떤 게 있고, 그죠? 이 문제가 2교시형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다른 말들이 있으면은 응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랜섬웨어.
랜섬웨어에 걸리면 대부분 비트코인 요구하죠? 그죠? 비트코인. 워너크라이에 걸리면은 얼마 달라고 해요? 워너크라이에? 300달러인가? 300달러, 그죠? 어디 보니까 돈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100유로. 100유로, 어디, 그죠? 100유로니까 한 300달러 정도 되려네. 근데 이제 몇만 불씩 달라고 한 적도 있죠, 그죠? 몇만 불씩. 이제 돈 되는 거죠. 이런 건 100불, 뭐 200불, 300불 이런 것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개인. 이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하는 거고, 특정 사이트, 특정 업체를 대상할 적에는 몇만 불씩, 뭐 몇 억씩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국내 업체 하나 걸렸죠, 그죠? 국내 업체에 서버 걸려가지고 고객 정보가 전부 다 암호화가 돼버린 거예요. 몇 억을 달라고 했는데 뭐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고객 정보가 전부 다 날아가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몇 억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이거 같아요. 해킹도 있고 한데 돈 버는 해킹이죠,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파괴하고 정보를 그냥 해서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고 이랬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로 바뀌는 비즈니스로. 돈 버는 비즈니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버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 주면 또 풀어준답니다. 돈이 목적이니까. 그래야 다음에도 돈 줄 거 아니에요. 돈 줬는데 파괴했다. 그 다음에 걸린 사람 안 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 풀어준다. 돈이 목적이니까.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안 주면 다음에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계속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그 밸류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요구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가 다 파괴돼서 회사가 망하는데 그 회사가 10억짜리 회사였어요. 10억짜리 회사가 망하는데 100억을 요구하면은 딜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한 피해는 좀 가겠지만 5억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요청을 해야 딜이 되는 거예요.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PC 다 PC라는 PC 안에 있는 뭐 좀 보고서 같은 거 다 망가진다 한들 그 얼마나 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 뭐죠? 서브노트가 다 있다. 그럼 얼마 정도 할까요? 서브노트 열심히 만들었어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딱 걸렸어. 그래서 140유로 요청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대부분 사람들 줍니다. 일반인들은 줘요. 기업에서는 뭐 안 주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140불, 뭐 20만원에서 한 30만원 하면은 대부분 줍니다.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작성했는데 딱 걸렸다. 줄 수밖에 없죠. 논문 작성에 또 한 달 또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브노트 작성하는데 1년 걸렸는데. 이거 줘야지.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금액을 해서 딜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딜이 되게끔. 그 대신에 추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로로 아니면 달러로 달라는 경우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뭐 0.1 코인을 달라. 그죠? 0.1 코인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지난번 5월달에 강의할 때 보니까 비트코인 하나가 2,000불에서 한 3,000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5,000? 그렇죠. 그때 좀 6개월 전에 투자했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그죠? 네? 6개월 전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2.5배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0.1 코인을 달라 하면은, 이제 500달러가 되는 거였지, 그죠? 그럼 사서 줘야죠. 뭐 안 주면 이제 서버는 다 날아가는데, 그죠? 랜섬웨어가, 저런 용도로, 목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 관점에서, 개념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암호 기술이죠, 그죠? 서브노트 만든 것을 뭐 수백 페이지가 될 텐데, 또 그 PC 안에 데이터가 몇 기가가 될 텐데, 그걸 암호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빨라야 되겠죠, 그죠? 암호가 빨라야 되고, 그리고 복구가 불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복구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RSA 2048. 이게 저 암호 알고리즘이죠, 그죠? 암호 알고리즘.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현재 컴퓨터를 하려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알고리즘을 해독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을 해도 못 한다 이거죠. 현재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그래서, 불가능하다.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랜섬웨어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저게 그러면 이제 암호화를 한다 이제 암호. 암호화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뒤에 나오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 쉽게 말해서 2048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의 서브 노트를 암호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침투해서 바로 해야 되겠죠, 그죠? 복구 알고리즘,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평생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RSA 2048은 암호 알고리즘이고, 대칭키 방식인가요? 아니면 비대칭키 방식인가요? 그죠? 비대칭 방식이죠. 예.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 얘기를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랜섬웨어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침투한 다음에, 자료를 이렇게 암호화 시키는데, 암호화할 적에는 이런 기법을 쓰고, 그 기법은 이런 거다. 하고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죠, 계산이요? 617자리. 그죠?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아직 시험에 나왔나요? 신기술주에서 한번 가상화폐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가상화폐에 관련된 걸 썸머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신기술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랜섬웨어는 주로 아까 공격 방식 중에서는 어떤 방식을 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이메일 스푸핑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응? 아니면 저희 특정 사이트를 유장해가지고 하는 파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걸리게끔, 감염되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좀 아셔야.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라고 딱 나왔으니까, 그죠? 랜섬웨어의 종류, 이 정도를 써주시고, 요즘 모바일도 있으니까, 모바일 랜섬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 이건 뭐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복사해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랜섬웨어가 뭐라는 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이건 뭐예요? 기한을 줘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돈 안 주면은 다 파기한다. 무한대가 아니고 보통 일주일이나 며칠 주고서 이때까지 돈 빨리 내라고. 줘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랜섬이 사전적으로는 인질이라는 뜻이죠, 인질, 그죠? 인질범한테 줘야지 어떡합니까? 중요한 정보인데, 그죠? 서브노트 만들려고 다시 1년 또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랜섬에 대한 대책은 백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백업. 반드시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해 놓아야 된다.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저 끝에, 매진말 쪽이나, 쪽에. 반드시 자료는 백업을 해야 된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개인보다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개인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데다가 PC에만 놓지 마시고 중요한 자료는 USB다 옮겨도 다 할 수 있지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메인하고 백업을 항상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공격 기법. 이 공격 기법은 뭘까요? 올 총각 그 발생했을 적에 윈도우 운영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죠? 저런 공격 기법을 뭐라고 해요? 해킹의 방법 중에? 구체적이요. 해킹의 공격 기법 중에 이런 것을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죠. 제로데이 어택. 그죠?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 운영체제의 문제 취약점을 알게 됐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패치 파일도 다 공개했죠. 그죠? 그런데 모든 사용자가 즉시 패치가 될까요?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지난번에 윈도우 7이나 8 중에 이 패치 안 한 사람들 걸렸죠. 그죠? 이런 거를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합니다. 제로데이. 공격 기법에서 이렇게 다 쓸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쓴 거고 주로 이렇게 제로데이, 이게 특히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제로데이 어택 기법을 이용했는데 대표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의 공유 프로토콜인 SMB v1 이 코드 취약점을 이용했다 이거죠. 취약점이 이미 노출이 된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아직 업데이트 안 한 사람들 공격한 거죠. 그래서 워너크라이다. 워너크라이가 울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예? 이거 걸렸으니까 울고 싶은 거죠. 뭐. 이거 1년 동안 서브는 또 다시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그죠? 워너크라이 울고 싶은 것 같아요.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비트코인 달라고 했죠. 그죠? 전파 경로. 이제 이 워너크라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전파 경로가 이렇다 이거죠. 제로데이 어택 기법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제 감염하면 바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서 그런 그냥 파일을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풀어줄 적에 이제 키를 주는 거죠. 키를 아니면은 그 화면을 다 잠그는 거예요. 스크린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 화면 잠금 딱 해가지고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 아이폰 한 100만 원씩 하죠.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차라리 벽 부시는 게 낫죠. 그죠? 아이폰 버리는데 뭐 200만 원 요구하면 안 주겠죠. 그죠? 물론 그 안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 적에는 줄 수가 없겠지만 화면 잠금하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주로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몸값을. 당연한 거죠. 그죠? 예방 방법은. 침투 방식이 이렇다 하는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해서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킬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 뭐라 합니까, 여기 보면은 도메인의 접속 가능 여부로 동작 중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접속이 가능하면은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킬 스위치가 작동이 돼서 피해를 예방한 데도 있었습니다. 킬 스위치가 뭐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게 계속 진화가 되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R도스는 도스에 대해서 다 좀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될 것 같죠. 도스가 있고, 디도스가 있고, DR도스가 있고, 그죠? 그건 디나이얼 뭐 서비스죠. 아니다. 디스트리뷰트 아니? 디스트리뷰트 요게 이거 디스트리뷰트 이거.
디스트리뷰티드. 그 다음에 요거까지 갖고요. 그 다음에 DR은 디스트리뷰티드 리플렉션. 디스트리뷰티드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죠. 리플렉션. 이 단어 뜻만 알면은 이해가 끝난 겁니다. 이거. 단어 뜻만 아시면. 단어 뜻만 알면 이제 개념 확실하게 잡힌 거예요. 이번에 서비스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얘기. 분산돼서 공격해서 서비스 못하게 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분산돼서 하는데 하나 더 리플렉션 반사시켜가지고 한다. 이게 반사시켜서. 그러면 요거는 단순하게 서비스 거부하는 거고, 요 분산이니까 뭐 쉽게 하면 속된 말로 때로 공격하는 거야. 때로 여러 명이. 근데 때로 공격하는데 얘는 반사를 시켜요. 이게 뭐예요? 효율이 2배, 3배 올라가겠죠. 몇 배씩. 이 차이입니다. 좀 더 효율을 높이고 성공 뭐랄까 좀 이 서비스 거부를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진화가 돼가는 거죠. 그죠?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그 차이만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서비스 거부를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IP죠. IP도 있고 IP인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시스템도 있고, 네? 네트워크도 있고, 뭐 여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그죠?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서비스를 못하게 해서 피해를 주는 거죠, 그죠? 피해를. 국민은행 웹사이트, 웹을 공격을 해서 웹에 접근 못하게끔 해서 업무를 못하게 마비시키거나, 그죠? 아니면 국민은행에 들어가는 서버 시스템을 과부하시켜서 다운시키거나, 그죠? 아니면 국민은행에 들어가는 IP 네트워크를 또 오버로드 시켜서 실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거나, 그죠? 이런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게 TCP가 아니고 혹시 ICMP 어디에? 어디에요? 그 그림 자체. 이거요? 이거? 그 밑에요. 그 TCP로는 저 모든 컴퓨터에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요? 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냥 그 싱크,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TCP에 이제 싱크 기능을 하는데 싱크를 하면 상대방에게 싱크 에크를 해야 채널이 뚫려가지고 이제 통신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군데에 요 싱크를 보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얘한테 답변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뭐예요? 소스 IP를 위장했잖아요. 그죠? 위장해가지고 얘로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죠. 얘로. 그 때문에 이걸 꼭 뭐 ICMP만 된다 하고 이러면 그렇고. 근데 그 공격자도 너무 많은 그 TCP 신호를 그렇죠. 보내야 돼요. 여러 개를 보내야 되지. 예, 그러면 좀 바쁘겠죠. 그죠? 좀 더 효율을 높이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 DR, DOS를 그렇죠. 쓴다고 하셨는데 저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그렇죠. 이게 그림 하나의 예시니까요. 예. 이 반사 서버를 이용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를 하나로 공격했던 것을 하나, 둘, 셋, 5배를 올린 거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도 5군데로 보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죠? 예. 한 번에 보내면 좋죠. 그죠?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저걸 좀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ICMP 같은 거서 브로드캐스팅 딱 해주면은 한 번에 딱 오겠지. 그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냥. 이건 하나의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사 서버를 이용해서 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그죠? 서버의 CPU를 과부하시키든 네트워크를 과부하시키든 해서 서비스를 못하게끔 정상적인 가입자가 못하게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라면 이제 뭐 효율이 좀 증가되고 반사 서버 이용하니까 소스 IP 찾아내기가 좀 공격지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 뭐 대응 방법은 뭐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ICMP.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DRM. DRM은 회사에서 많이 쓰죠, 요즘에,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DRM이라고 딱 한마디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시험에.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권한 권리. 디지털 권한 권리. 이 키워드가 딱 제시됐을 적에 이제 뭐부터 떠오르냐가 이제 그 승패가 이제 걸려 있어요. DRM이라고 딱 했는데 무엇을 써야 될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 문제니까 정보통신 기술사와 관련된 걸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디지털 DRM이라는 게 뭐다? 교육에 좀 쓰시고. 디지털 권한이니까 대부분 컨텐츠 겠죠, 뭐 컨텐츠, 그죠? 컨텐츠 저작권. 공포. 주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면 돼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컨텐츠에다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게 회사에서 많이 쓰죠. 워터마크 많이 쓰죠. 그죠? 네. 워터마크도 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가시적인 게 있고 비가시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나왔지만 이제 핑거 프린팅. 이건 지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문. 얘는 컨텐츠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고, 그죠? 얘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 사용자랄까, 뭐 아니면 구매자. 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지문처럼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나 그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DRM에 했으니까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니까, 어떤 구성 기술들이 있고, 구성 방식은 뭐고, 그죠? DRM 과정은 뭐고, 그죠? 생성 및 유통은 어떤 단위가 있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시고, 사실 DRM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워터마크와 핑거프린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것도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작권, 컨텐츠를 어떻게 보호하는 건지, 그죠? 단순하게 암호화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사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아무 프로그램이 있는 사내 직원만 쓰는 거예요. 암호화도 보호하는 거예요. 외부 유출되면은 외부인은 못 쓰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회사에 쓰는 건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근데 우리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죠. 그냥 암호화 이런 얘기가 그냥. 왜 그러냐면 이제 컨텐츠 저작권의 유통 쪽을 포커스로 해서 저 답안을 예전에 누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게 답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좀 더 DRM을 좀 범위를 넓혀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대로 쓰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6점밖에 어려워요. 예, 한 5.5점 나옵니다. 다만 이걸 여기서 한 이유는 이게 별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워터마크가 뭔지, 핑거프린팅이 뭔지 하고 별도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DRM과 관계없이 워터마크가 아마 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워터마크는. 요거는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 이건 뭐 다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 정리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핑거프린팅도 마찬가지예요. 핑거프린팅이 뭐다. 그죠? 그리고 서로 비교해 주는 거. 네. 잠깐 5분간 브레이크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기술사님 아까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